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6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공산주의자와 협상을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용어입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를 그냥 받아들이면 속습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남북 간의 용어가 거의 다 북한이 만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민족 공조, 민족 자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민족적 화해, 민족의 중대사, 이게 다 북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해석하게 되면은 북한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불리해질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적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쓰는 용어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민족 공조, 남북 협력 아닐까요? 민족 공조가 됩니까?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면은 그 사람도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죠. 민족 반역에 동조하는 게 민족 공조 아니겠습니까? 민족 반역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 반역자의 편에 서가지고 민족 반역자의 부하가 되고 드디어 민족을 배신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를 팔아넘기든지 자진해서 해체하고 국군을 짓밟고 대북 경계망을 해제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민족적 화해다, 이것이 남북 협력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용어가 잘못되면은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남북협력 된 적 있습니까? 남북협력 해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금전적, 물질적 지원하는 것을 남북협력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대북 포죽이죠. 남북협력이 아니라 대북 포죽입니다. 그런데 남북협력 하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아, 좋은 일이다. 협력하면 좋은 일이지. 평화를 위해서 협력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어를 선점하면은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이 용어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김대중 칼럼,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쓴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에 바로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대목에 이런 대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더골은 애국자는 자기 국민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는 반면 민족주의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앞세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애국자인가 민족주의자인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미움이 앞서는가?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애국자였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애국자였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죠. 좋게 말해서 민중주의자죠.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죠. 자유를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북한식으로 하면 민중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인민민주주의를 쓰면은 법에 저촉되니까 민중민주주의로 표현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은 임기 끝날 무렵에 아마 정확하게 평가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려면은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매우 아껴야 되는데 이분은 김정은의 인권을 더 챙깁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죠.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이겨야만 지킬 수 있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공산주의와 싸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민주주의자임을 자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뭐냐? 북한식 민족 공조, 북한식 민족적 화해를 그냥 수용한 걸로 봐서 북한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북한은 민족주의라는 말을 계급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편에 선 사람만 민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족 반역자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자도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아니라고 보고 계급적 민족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민족주의라면은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한 10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 그 세 사람이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 2000년에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 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100배쯤 더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이분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계급적, 전술적 민족주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편의상 활용한다고 봐야 되죠.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나는 내셔널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민족주의로 번역하기보다는 국가주의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셔널리스트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민족이 없습니다. 미국 민족은 없습니다. 다 미국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는 내셔널리스트는 국민주의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내셔널리스트라고 한 데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스트를 앞세우면서 흑인 우월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이 이민자를 이렇게 박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겠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족주의자와 애국자의 구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드골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면은 그것은 감정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계층만, 자기 계급만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타 계급은 민족 반역자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진 민족주의는 인종적 민족주의 또는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계급적 민족주의죠. 인종적 민족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계급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계급적 민족주의와 인종적 민족주의가 합쳐져 있습니다. 최악의 결합입니다. 계급적 증오심 그리고 인종적 차별주의 이게 합쳐진 것이 북한이 말하는 민족주의고 그것이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라는 말로 문재인 정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은 이런 계급적 인종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러면은 김대중 칼럼에서 지적되듯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종적 민족주의를 펴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계급적 민족주의를 펴면은 동족을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족 공조에 동조해가지고 김정은이라는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른다. 즉 국제 무대에서 한번 놀아보니까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구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서구에 가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다가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훈수를 듣고 왔습니다. 북한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민족이란 말을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민족 반역 세력인 것처럼 적폐 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니까 분열이 왔습니다. 분열과 국내의 분열과 국제 무대에서의 소외, 외톨이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적이고 인종적 민족주의를 받아들인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 애국자, 패트리어트, 내셔널리스트, 레이시스트, 뭐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레이시즘은 인종차별주의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리스트는 민족주의자 또는 국민주의자로 번역이 돼야 되고, 패트리어트는 애국주의자인데, 애국자인데, 이 관계를 잘 정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와 처칠의 격투라는 책이 있어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를 민족주의자, 배타적 민족주의죠. 처칠을 애국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였다면 처칠은 애국자였다. 민족주의자는 민족의 적에 대한 정오심이 주된 생각이지만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주류이다. 히틀러는 처칠을 호전적인 독일인의 즉 시대착오의 반동주의자로 보았다. 처칠은 히틀러가 야만시대 악의 재혈인데 과학기술로 무장한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정오심이, 처칠은 관대함이 성격의 주조였다. 히틀러는 유머 감각이 없었으며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처칠은 눈물을 잘 흘렸고 위기 때도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히틀러는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서나 처칠은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두 사람 다 독서를 많이 했다. 히틀러는 말을 중시했고 처칠은 글을 중시했다. 히틀러보다 처칠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했다. 처칠은 운명의 여신은 관습에 등을 돌리는 사람에게 분노한다고 쓴 적도 있다. 처칠은 히틀러를 유럽 문명의 파괴자로 보았고 자신을 수호자로 보았다. 처칠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교묘하게 융합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독일인 특유의 관념론에 기울었다. 히틀러는 독일 군대가 강력한 이유로서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독일 병사들의 정신력을 들었다. 히틀러가 관념론자라면 처칠은 원칙론자였다. 이 존 루카스는 결론으로 정치가가 혁명가에게 이겼다고 썼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처칠이 악랄한 혁명가 히틀러에게 이겼다. 혁명가는 기본적으로 증오심에 불탑니다. 촛불혁명이란 말을 되풀이 할수록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심게 됩니다. 적개심, 좌든 우든 양쪽 다 적개심을 심게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분열 대통령입니다. 분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계급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 투쟁론자들은 한국 사회를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눕니다. 1대 99로 나눕니다. 양극화로 나눕니다. 국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사람, 민중 이렇게 쓰는 거죠. 사람이라 써놓고 인민이라고 해석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애국자였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따라서 애국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죠. 그런 인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